어머니, 제 통장 왜 가방에 넣고 계세요? 그 돈 내가 좀 써야겠다. 너한테는 과분해. 그게 제 전부예요. 제 인생이에요. 5천만 원과 함께 사라진 시어머니. 하지만 그 돈이 향한 곳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언제부터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건 결혼이라는 이름의 선택 이후부터 삶이 단 한 번도 평탄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독하다고 했다. 회사 동료들은 농담처럼 지수는 로봇 아니야? 라고 말했고, 시댁 식구들은 노골적으로 며느리가 너무 야무지면 집안 기운이 마른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지수는 알았다.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디자인 회사 대리라는 직함은 번듯했지만 현실은 늘 빠듯했다.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때웠고 점심은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끝냈다. 오후가 되면 속이 쓰려왔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병원비로 나갈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적금 통장에 1,000원이라도 더 넣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도 집으로 곧장 돌아오지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릴 외주 디자인 작업을 위해 카페에 들렀고 주말이면 남편 몰래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그녀의 절박함을 부정하는 말로 들릴 게 뻔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정확히 5,230만 원이었다. 지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5천만 원을 넘기던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면 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된 친정아버지, 그 이후로 끊이지 않았던 죄책감과 불안, 혹시 병원에 누워 있는 건 아닐까, 어디선가 굶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견디게 해준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주인의 전화였다. 지수 씨, 전세 재계약 말인데요. 요즘 시세가 올라서요. 한 4천만 원 정도는 더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지수의 심장은 그 말 한마디에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결국 그 돈은 지수가 밤을 갈아 넣어 만든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래서 지수는 그 통장을 화장대의 가장 깊은 서랍, 잘 쓰지도 않는 스카프 아래에 숨겨두었다. 도장도 함께였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며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다. 지수는 습관처럼 화장대 앞에 앉았다.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려다 문득 손이 멈췄다. 서랍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스카프가 흐트러져 있었고 그 아래 있어야 할 통장은 보이지 않았다. 도장도 함께 사라져 있었다. 설마.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옷장, 가방. 손이 떨려 제대로 물건을 집을 수조차 없었다.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꽂혔다. 가죽이 스치는 소리. 명품 가방 특유의 무겁고 둔탁한 소리였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방문을 살짝 열었다. 그곳에는 박 여사가 서 있었다. 거울 앞에서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익숙한 녹색 통장을 밀어넣고 있었다. 손에는 분명히
지수의 도장이 쥐어져 있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놀란 기색은 잠시였고 곧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 돈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박 여사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코웃음을 쳤다. 내 돈?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무슨 내 돈이야. 지수는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그거 제 목숨 같은 돈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그 말에 박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목숨? 궁상맞게 살면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이 돈 내가 좀 써야겠다. 너 같은 애 손에 있기엔 아까운 돈이거든.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는 미련 없이 옷장을 열어 짐을 쌌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고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 노릇 잘하라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알았다. 자신이 믿고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안전망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을. 박 여사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다. 분명 하룻밤 사이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하지만 울지 않기로 했다. 울면 끝이라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계속 미세하게 떨렸다. 디자인 시안 파일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통화는 끊겼다. 차단이었다. 그제야 현실이 또렷해졌다. 그건 단순한 충동도 오해도 아니었다. 계획된 약탈이었다. 점심시간 지수는 회사 계단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씹었다. 입안에서 음식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SNS였다. 지수는 한동안 그 아이콘을 누르지 못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사진 한 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박 여사가 모피 코트를 걸친 채 웃고 있었다. 인생 2막, 나를 위해 쓰는 시간. 짧은 문장이 지수의 눈을 찔렀다. 그 다음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 놓인 스테이크였다. 윤기가 흐르는 고기와 와인잔. 그 아래에는 혼자라서 더 자유로운 저녁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저걸로 아빠 찾을 수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분노였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모욕감이었다. 자신이 밤을 새워 벌어들인 돈이 누군가의 자유로운 인생을 장식하는 소품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지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SNS는 하루도 빠짐없이 업데이트됐다.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사진, 호텔 로비에서 찍은 셀카, 고급 카페의 디저트 접시. 지수는 그 모든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 보았다. 가방 로고, 건물 외벽, 유리창에 비친 풍경. 자신도 모르게 추적자가 되어 있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지수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야. 오해가 있겠지.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잖아.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그래도 내 엄마잖아. 그 말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밤 지수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검색했다. 감정이 식은 뒤 내린 결정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타버린 뒤 남은 죄였다. 하지만 그냥 끝낼 수는 없었다. 최소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되찾고 싶었다. 지수는 박 여사의 SNS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배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조형물, 멀리 보이는 산 능선, 주차장 표지판, 마치 퍼즐처럼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장소는 서울이 아니었다. 경기도 외곽, 최근 노인 전용 주거단지들이 생겨난 지역이었다. 실버타운.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내 돈으로 저런 데 들어가려고 했구나. 주말 아침 지수는 혼자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목적지는 SNS 속 풍경과 일치하는 곳이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실버타운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지수의 가슴은 분노로 다시 뜨거워졌다.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박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별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실버타운과 달리 낡고 간판도 바랜 건물이었다. 그때 지수의 시야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 박 여사였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랐다. 당연히 실버타운 정문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박 여사는 방향을 틀어 별관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허름한 요양병원 뒷문으로 사라졌다. 뭐야?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명 SNS 속에서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동선이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원래 계획은 명확했다. 이 모든 걸 찍어서 세상에 알리는 것. 자신을 도둑맞은 피해자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요양병원 뒷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자동문이 아닌 손으로 밀어야 열리는 낡은 철문이었다. 박 여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문틈 사이로 소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 냄새는 지수에게 너무 익숙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지수는 한 발짝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요양병원?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물음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 어떤 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명품 가방, 모피 코트, 실버타운 그 모든 이미지와 이 낡은 건물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박 여사는 분명 그 안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손에 힘도 주지 못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였고 바닥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벽에는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종이가 누렇게 붙어 있었다. 멀리서 박 여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화려한 모피 코트는 이 공간에서 유난히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잘못 떨어진 물건처럼. 박 여사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끄덕이더니 익숙한 듯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 모습이 지수의 발을 붙잡았다.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최소한 우연히 들른 사람의 걸음걸이는 아니었다. 지수는 그 뒤를 따라갔다.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었지만 손은 점점 더 떨렸다.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촬영 자체가 무의미해질까? 알 수 없었다. 박 여사는 한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문고리를 잡았다. 그 순간
지수는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는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지수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말라붙어 있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슴은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환자복 차림의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지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빠.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분명 그렇게 움직였다. 3년 전 술에 취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 경찰서에도 병원에도 쉼터에도 없다고 했던 사람. 지수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누워 있었다. 지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다행히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때 박 여사가 모피 코트를 벗었다. 화려했던 코트 아래에는 낡고 늘어난 회색 티셔츠가 드러났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의자에 걸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 손놀림은 너무도 익숙했다. 장갑을 끼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몸을 살폈다. 이 사람아, 오늘은 좀 어때? 박 여사의 목소리는 SNS에서 보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날카롭지도 거만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몸을 천천히 돌렸다. 지수는 그제야 아버지의 등 쪽에 있는 욕창을 보았다. 박 여사는 연고를 짜서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손길에는 조급함도 짜증도 없었다. 오직 익숙한 체념만이 배어 있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나요. 박 여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기저귀를 갈았다. 그 모습은 지수가 상상해왔던 도둑맞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잠시 후 박 여사는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그애 참 독해요. 지수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지 몸 갈아가면서 돈 모으는 줄도 모르고 그의 인생 여기다 다 쏟아붓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내가 욕 좀 먹으려고요. 내가 도둑년 되면 되잖아요. 며느리 돈 훔친 시어머니, 그거야 욕 몇 번 먹으면 끝이잖아. 그 순간 지수는 병실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분노와 증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남은 자리에 들어찬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통증이었다. 그때 박 여사가 가져온 쇼핑백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지수가 SNS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백화점 쇼핑백이었다. 박 여사는 그 안에서 물건을 꺼냈다. 욕창 연고,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들. 지수의 시야가 흐려졌다. 스테이크 사진은 식당 안이 아니었다. 식당 밖에 붙어있던 메뉴판 포스터였다. 모피 코트는 명품이 아니었다. 시장 바닥에서 팔던 3만 원짜리 인조 털옷이었다. 지수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보고 믿었던 화려함은 모두 연출된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 순간 지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건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뒤늦게 도착한 진실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지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병실 문 앞에서 지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방금까지 자신이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찼던 심장은 이제 방향을 잃은 채 마구 뛰고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오늘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수는 알았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의 자신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수는 병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어머니. 박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지수를 밀쳐냈다. 너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 당장 나가. 내가 있을 곳 아니야. 지수는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았다.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면 말을 못할 것 같았다. 왜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박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모피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마치 방금 전의 모습이 들키지 않았다는 듯 나를 세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돈으로 내가 노는 데야.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그 돈, 제 돈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밤새워 번 돈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그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간 거야.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제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 사람 우리 아빠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왜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서 이런 짓을 하세요? 박 여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말하면 내가 다 버릴 게 뻔하잖아. 그 한마디에 지수는 숨이 막혔다. 너 내 아빠 보겠다고 회사 관두고 여기 와서 살 거잖아. 내 결혼도 내 인생도 다 접고.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선택이에요. 제 아빠잖아요. 그래서 더 안 됐어. 박 여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거든. 그 말에 지수는 박 여사를 노려봤다. 그걸 누가 정해요? 왜 어머니가 제 인생까지 결정하세요?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마치 울 자격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정한 게 아니야. 의사가 그랬어. 중증 치매에 합병증까지 있다고. 그제야 박 여사는 처음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체념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하루 병원비가 얼만지 아니? 간병비 약값 다 합치면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모자라. 지수의 다리가 풀렸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도둑년이 된 거야. 박 여사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며느리 돈 훔쳐서 도망간 시어머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잖아. 지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왜 하필 저였어요? 왜 저를 그렇게 미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제야 박 여사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라서야. 짧은 대답이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아니 너무 독해서. 박 여사는 흐느끼듯 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집을 버텼겠니? 너니까 이 모든 걸 짊어질까봐 무서웠어.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 남았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도 용서도 아직은 너무 먼 감정이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싸움에는 악역이 없었다는 것. 다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려다 상처를 낸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었다. 병실을 나서자마자 지수는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방금까지 나눈 대화가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분노로 시작했던 하루는 어느새 방향을 잃고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악역이 되면 끝이라고 했잖니. 박 여사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그럴까? 도둑이 된 사람은 끝이고 남겨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지수는 천천히 병실 문을 다시 열었다. 박 여사는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마치 아직도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지만 단단했다. 저 그냥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봤다.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한때는 지수의 세상이었던 사람. 아버지. 지수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손을 잡자 차갑고 가벼웠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박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알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견디는 게 아니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지수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병원을 오가기 시작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고 남편에게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병실에서 누워있는 장인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부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침묵은 선택이었고 동시에 결론이었다. 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쓰였고 남은 금액으로도 장기 치료는 버거웠다. 지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밤을 새웠고 박 여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 떠다녔다.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앞으로는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과인지 약속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전처럼 등을 돌린 채 선택하지는 않겠다는 뜻처럼 보였다. 지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를 대신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너질 각오를 하는 것이라는 걸. 완벽한 화해는 없었다. 눈물로 덮어지는 이해도 없었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만이 남아있었다. 병원 창밖으로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지수의 삶도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거창한 결심이나 드라마 같은 변화는 없었다. 다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출근 전 들르는 날도 있었고 퇴근 후에 들러 아버지의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다. 깨어있는 순간에도 지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지수를 무너뜨렸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 없는 얼굴을 보며 살아있으나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지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알아보면 되니까. 박 여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다. 병실 안에서는 거의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은 바빴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닦고 체온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물어볼 것을 메모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지수는 문득 물었다. 어머니는 힘들지 않으세요? 박 여사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며 말했다. 힘들지 않은 적은 없었어. 그냥 익숙해졌을 뿐이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지수는 그 안에 쌓인 시간을 느낄 수 있었다. 욕을 먹는 시간, 오해받는 시간, 혼자 결정해야 했던 시간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미운 사람으로 만든 시간들.
지수는 그날 처음으로 박 여사의 어깨를 바라봤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금은 구부정해진 어깨였다.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책임을 피하지도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했다.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지수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슬픔보다는 정리의 감정에 가까웠다. 누군가를 원망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혼 후에도 지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같이 산다더라. 별일이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제 지수의 삶을 흔들지 못했다. 중요한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병실 안에서 나누는 짧은 눈빛과 묵묵한 협력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잠깐 눈을 떴다. 초점 없는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가 지수의 손 위에서 멈췄다. 그 순간이 우연인지 착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나 여기 있어.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지수는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래전 촬영해 두었던 영상을 다시 꺼냈다. 분노로 시작했던 기록, 폭로를 목적으로 했던 영상. 그녀는 그 영상의 끝을 다시 편집했다. 자극적인 장면은 지웠고 대신 조용한 장면을 남겼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모습,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영상의 마지막에 지수는 내레이션을 덧붙였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미운 사람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영상은 큰 반응을 얻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괜찮았다. 이 이야기는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 남긴 기록이었으니까. 지수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돈도 미래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는 아니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의 하루를 함께 계산하고 결정하고 견뎌주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말했다. 앞으로도 같이 갈 거지?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이잖아요. 그 말은 혈연도 법도 아닌 함께 남기로 한 사람들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끝이 아니라 지수가 다시 삶을 선택하게 만든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시작이었다.